여러분은 가족이라면 다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프고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요. 저는 10대, 20대, 정말 누가 봐도 해맑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였다면 나는 너처럼 못했을 텐데 너와 내가 다른 건 너의 부모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무남 동료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이니까 그 덕인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부모님도 저를 가둬놓고 키웠다기보다 늘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우셨어요. 뭐가 됐든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먼저 선택권을 주셨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랐는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겁게 느껴지기보다 다음 선택에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도 하게 됐고요. 다음 선택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그 선택을 하는 저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기면서 행동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집 갑부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제가 하는 선택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 덕에 시련을 겪은 적은 기억도 나질 않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여중생의 사춘기도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도희는 정말 좋겠다. 왜? 나는 네가 정말 부러워.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선생님이라서? 아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아니. 왜? 너는 긍정적이잖아. 긍정적? 응. 매사 너는 긍정적이야. 그게 뭐야? 통지표 같은 소리 하네. 나는 그런 네 성격이 제일 부러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는 변호사라. 갖고 싶은 건 나도 다 가질 수 있어. 하긴 그렇지. 애들이 널 더 부러워하지 않나? 그런데 나는 매사 부정적이거든. 심지어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늘 불안해. 다음에도 1등을 할 수 있을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아, 엄마 아빠가 많이 뭐라고 하셔? 아니,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래. 그게 반전이지. 딱히 뭐라고 하진 않는데 나는 부정적으로 태어난 건지 뭔지 그냥 너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어라? 뭐냐? 너 나 욕하는 거지? 단순 무식하다고. 아니, 그런 너의 해맑음이 나는 너무 부러워. 그래? 나는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공부 좀 할 때 되지 않았냐고 혼낼 때도 있는 걸. 그런데도 넌 해맑잖아. 그게 걱정거리가 되진 않잖아. 넌 타고난 거야. 그땐 지영이의 말이 아리송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키우셨던 부모님 덕에 내가 해맑은 건지 그냥 정말 성격으로 타고난 건지 아리송했어요. 얼마 안 가 학교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해맑다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김지영, 너 뭐 하는 거야? 네? 너 서랍에 숨긴 게 뭐야? 꺼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방금 서랍에서 뭐 꺼내서 봤잖아. 아니라고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빵 좀 맞고 싶어? 중간도사 도중 지영이가 서랍에 있던 필기 노트 때문에 선생님과 오해가 생겼고 선생님은 지영이의 대응에 화가 나 시험지를 그대로 압수했어요. 지영아, 지금이라도 선생님한테 가서 싹싹 비는 게 어때? 내가 안 봤다는데 억지잖아. 그대로 시험지를 빼앗아가는 게 어딨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려고?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거야. 고발할 거라고. 야, 너도 말 좀 해봐. 지영아, 너는 결백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다야? 응?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게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고 덜 억울하다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뭐가 됐든 네 마음이 편한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 만약 안 받으려지면? 시험은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잖아. 넌 원래 공부 잘하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담임 선생님인데 그렇게 척을 줘서 좋을 게 있을까? 이번에 만에 하나 빵점 처리되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휴, 제도희, 너 설마 내가 성적이 미끄러져서 2등하고 네가 1등이라도 하길 바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 너는 공부를 잘 안 해도 맘만 먹으면 성적이 잘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나가 떨어져서 네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냐고. 내가 왜? 너랑 나랑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너랑 나랑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너는 왜 내 일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심드렁하게 지나가는 소 쳐다보듯 말하냐고. 내 인생이 달린 문제나 다름없는데. 너 왜 그래 지금?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제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서로 사소한 걸로 다툰 적도 없는 단짝 친구 지영이가 갑자기 제게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건에 아무런 관여를 한 게 없는데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이와는 굉장히 어색해졌고 지영이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영이네 부모님이 학교에 왔어요.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 지영이가 유학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뭐래? 미국으로 유학 간대. 친척이 산다나 봐. 갑자기? 너무 아쉽네. 그때 얘기를 잘 풀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연락해보지 그랬어. 나도 너무 당황해서 해볼 걸 그랬다. 도희야. 응? 우리 친구 맞지? 당연하지. 우리 다 오래된 친구지. 오래된 거 말고 친한 친구 맞지? 그럼 네가 먼저 더 늦지 않게 지영이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도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어디서부터 뭐가 꼬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마도 내 생각인데 이건 그냥 지영이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긴 게 아닐까? 좀 더 내 일처럼. 내 일처럼 생각했어. 그럼 현실적으로. 친구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했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해서 한 조언이었는데 현실적으로 했어야 했다는 건 나의 조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비현실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라는 거였죠. 즉,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지만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없이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였죠. 아, 어려웠습니다. 지금껏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다 허상이었나?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였던 것인가? 나는 미성숙했구나. 급기야 저는 저를 자책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늦은 중3에 저는 사춘기를 겪게 됐습니다. 지금껏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 제가 가진 생각들은, 즉, 저 자신이라 제 자신까지 부정하게 됐죠. 긍정적이어서 부럽다던 제 친구와의 일화로 저는 제 자신까지 부정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중딩이라 가능한 그런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겪었듯 그 시절에 겪은 일들, 생각이 평생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의 큰 뿌리가 되기도 하죠. 저는 참 저답지 않게 지영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친구를 미워했어요. 16이 되기까지 주변을 미워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그런데 자세한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화내고 유학까지 가는 친구 지영이가 밉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또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영이가 그렇게 떠나도
나도 안 보면 그만이야.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라며 이상한 자신감으로 정신무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 글을 쓰며 중학생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백하자면 30이 넘은 지금도 자주 관계에 있어서 혼자 정신무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자존심에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이기심에 저는 그날부터 확 달라졌어요. 이기적인 아이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현실에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대화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뭔지는 구별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영이와의 일화가 제겐 난생 처음 겪는 가슴의 상처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위로도 상처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얼마나 바라보게만 만드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꿈을 설정했습니다. 뭐가 되든 내가 행복하면 됐다 해서 뭐를 해서 행복하고 싶다로 바뀌어갔죠. 물리학 박사가 되고 싶었고 서울대를 목표로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생 처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지만 사실 언젠가부터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난한 고3 생활이 끝나고 저는 정시로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정말 기뻤어요. 새 인생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2의 내 인생, 드디어 나의 20대가 열린 거죠. 그때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애도 우정도 공부도 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다 잘 풀리진 않았어요. 여중여고 출신이라 남자와 말 섞어본 적도 없고 미팅을 나가도 쭈뼛쭈뼛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으니 다가오는 남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첫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대학 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니 스타트를 더 잘 끊고 싶었습니다. 연애고 나발이고 아직 20살 봄인데 내 앞으로의 20대에 남자 없겠느냐며 스스로 위로하고는 그날도 당연히 도서관에 가려고 뛰었습니다. 어느 학교나 도서관 좋은 자리는 늘 만석이었어요. 시간표가 다른 친구와 번갈아 자리를 맡아주고 있었는데 그날은 친구가 말도 없이 펑크를 냈습니다. 와, 어떻게 시험 기간에 이럴 수가 있냐? 미안해.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야, 시험 기간에 무슨 미팅을 잡아.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야. 내가 12년을 공부만 했는데 졸업만 하면 되지 뭐. 평생을 함께 할지도 모르는 내 남자를 놓칠 수가 없었다고. 암튼 야야, 끊어. 이제 약속 시간 됐다. 어이구, 이 인간이 정신 나갔구만. 배신 때린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도서관에 자리가 났는지 들어갔어요. 있어, 아싸. 가장 넓고 햇볕도 잘 드는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놓칠세라 걸음을 서둘러 후다닥 움직였어요. 가쁜 숨을 내쉬며 책상에 도착해 책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웬 두터운 손이 내 어깨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웬 허여멀건한 여자같이 곱상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네? 여기 제 자리인데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당당하게 책상에 떨어져 있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지우개를 톡톡 치며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제 지우개입니다. 저기요. 누가 이걸 개인 소지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계속 시끄럽게 할 건가요, 여기서? 여보세요. 저 지금 할 게 태산이에요. 여기서 신랑이 버릴 시간 없으니까 양보하시고 가세요. 저도 이 자리 맞는 거 힘들었어요. 나오세요. 염치가 없으시네. 가방이라도 두고 가셨어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도 양보 못합니다. 와, 황소고집이네, 이 사람. 황소요? 저기요! 여기 도서관인 거 몰라요? 진짜 무개념이네. 둘 다 나가요. 죄송.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 남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디과예요? 됐고요. 몇 분 자리 비웠다고
사람이 참. 됐으니까 가서 실컷 공부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봐. 그 남자는 저와 더 이상 대거리를 하기 싫다는 듯 말을 싹둑 잘라먹고 피식대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도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은 시험 준비에 매진했더랬죠. 그러니까 다 너 때문이야. 야, 그냥 나 따라서 미팅이나 왔으면 좋았을걸. 뭔 개소리야? 그런데 그 남자 무슨 과래? 내 말 다 씹고 그냥 손 휘휘 저으며 비아냥대듯 가더라니까? 어떻게 생겼는데? 너 솔직히 대학 와서 제대로 남자 사귀어 본 적도 없잖아. 왜 없어 내가? 누구? 초등 때 동네 친구가 대시한가? 그래서 뭐? 걘 그냥 심심해서 들이댄 거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네 운명의 상대일 수 있다는 거지. 이쁘게 생겼다며. 남자가 이쁘면 어떻으냐? 남자는 자고로 남자답게 생겨야지. 요즘은 예쁜 남자가 인기야 무시가. 과라도 알아두지. 너 서울대 다니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퀴즈 좀 그만 내. 웬만한 시답지 않은 놈들은 걸을 수 있다는 거야. 괜히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겠냐? 으이구, 이런 세속적인 인간. 윤희는 대학을 온 건지 남자를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학 생활을 행복해했고 잘 즐겼어요. 저도 중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그래 행복하면 됐어 라고 했을 터였죠. 여전히 그 공식은 변하지 않는 정답이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는 사치같이 느껴졌어요. 저를 닥달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저는 중학교 때 지영이가 유학을 떠난 이후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여튼 윤희 말을 곱씹다 생각해보니 낮에 도서관에서 만난 그 허여멀건한 남자는 남들이 말하는 잘생긴 축에 드는 남자이긴 했어요. 쌍꺼풀 없이 큰 눈, 뭐라도 바른 듯한 핏기 도는 도톰한 입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코, 풍성한 머리숱, 호리호리하지만 큰 키, 평범하지만 교회 오빠 같은 캐주얼한 옷, 머릿속에 스케치를 해보니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기억했네 싶더라고요. 으씨, 주책이다 나도. 뭐? 됐어. 뭐가 됐어? 말해봐. 밥이나 처먹으삼. 중간고사가 끝나고 햇볕이 슬슬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하던 초여름. 저는 햇볕 알러지가 있어서 여름이 가장 싫었습니다. 긴팔토시를 하거나 그건 좀 부끄럽다 싶을 때면 양산을 썼어요. 여자들만 있던 중고딩 때는 그렇게 눈치 보일 게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니 싫더라고요. 억지로 남들 마냥 반팔티를 입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힘껏 눈살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걷는데 몇 발자국 안 가서 이마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앞을 보셔야죠.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네요? 네? 제 자리 낚아채신 분. 다시 보니 맞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쪽 팔이 영... 인상을 잔뜩 찡그리는 그 남자의 시선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팔이 왜 그래요? 알러지예요, 햇빛. 오호, 그런 것도 있구나. 구경 났어요? 남은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아픈데요? 인터넷 쳐보세요. 번호 좀 알려줘요.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 저 의대예요. 그래서요? 실험지로 쓰려고요? 말 참 이쁘게 하네.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알려줘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그러는데. 재미? 됐어요. 잘 가십시오. 어딜 가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 그쪽은 전공이... 이 사람 되게 개연성 없네? 그래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3번 정도 우리가 또 싸울 일이 생기면 연락처 줄게요. 그냥 마주치는 건 안 되고? 네. 같은 학교 다니면 넓어봤자 캠퍼스 내인데 마주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리고 난 재미도 없고 3번 정도 싸우게 될 일이 생기면 나도 재밌다 해줄게. 오케이. 당당한 척
그에게 쏘아 붙였지만 피가 날 듯 붉어진 팔뚝이 부끄러워 급한 약속이 있는 척 잽싸게 뛰었어요. 왜 자꾸 그 남자와 마주치는 건지, 이게 우연인 건지, 우연을 가장한 수작인 건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의 연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실 이후 방학을 하고 그렇게 잊혀지나 했어요. 우연히 마주치길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도 같은데 이것저것 바빠서 금세 잊혀졌죠. 2학기가 되고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난 그쪽이 여기에 나온다고 듣지 못했는데. 나도.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 대해 못 들었다고 하죠? 제가 의대라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을 텐데. 하긴 그러네. 일단 앉아요. 또 그냥 토끼지 마시고. 말 이쁘게 하네요. 그쪽만 하겠어요. 우리는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길 가다가 몇 번 부딪힌 사람일 뿐인데. 하긴. 그런데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죠? 3번 싸우게 되면 연락처를 주겠다. 지금 우리가 싸웠어요? 지금 아까부터 우리 주변 테이블에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못 느꼈어요? 그쪽이랑 엮이면 늘 주변에 관심을 끄네요. 그 자리는 난생 처음 한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의과생 1학년이라는 동갑내기. 하필 그 남자였어요. 의대면 사람 배째고 그런 거 하나? 물리학과는 마녀 스프 같은 거 만드나? 아니, 그러니까 전공 뭐 할 거냐고요. 피부과 하려고. 피부과? 샌님같이 생겨서 그런가? 쉬운 거 하려고 하네. 뭐예요, 샌님? 아, 장난이에요. 피부과 좋지. 시원한 데 앉아서 레이저만 잘 만지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업 비하입니다, 아가씨. 우엑, 징그러워. 아가씨는 무슨? 거울을 보세요. 그럼 아줌마예요? 아가씨잖아.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나도 이제 과외 가야 되니까 잘 가요. 또 봐요. 뭐야 진짜? 장난기 가득한 이 남자. 왠지 싫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론 이상하게 더 가는 곳마다 마주쳤고 이제 제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는 건 윤희가 아니라 그 남자가 됐죠. 그런데 넌 왜 이렇게 과외를 많이 해? 의대는 공부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아, 왜? 가난하다니까 싫어? 아니, 별 생각 없는데? 이래서. 뭐가 이래서야? 이래서 난 네가 좋아. 으악. 나 없는 게 또 있어. 뭔데? 아빠. 아, 돌아가셨어? 아마도? 그럼 엄마랑 사이가 더 좋겠네, 뭐. 뭐, 그렇긴 하지. 잘해드려. 넌 언제 결혼할 거야? 계획 있어? 지금 우리가 몇 살인데 결혼이야.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야. 30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참네. 요즘 세상에 무슨. 나는 졸업 후 바로. 군대나 다녀오세요. 그때 나랑 하자. 말이 씨된다? 말이 씨가 됐죠. 정말 대학 내내 그와 붙어 다니다가 연애 비슷한 감정으로 없어서는 연인이 됐고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했고 취업해서 연구원직을 하던 저에게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프로포즈를 해댔습니다. 해댔다고 표현한 건 졸랐다는 소리예요. 나도 널 많이 좋아해. 진짜야. 하지만 아직 너 갈 길이 멀잖아. 너가 하고 싶은 피부과 의사 돼야지. 내가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알려줘. 너 때문에. 너 여름에 편하게 반팔티도 잘 못 입는 너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되려는 거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안 되면 늘 비상약처럼 나를 쓰라고. 넌 내가 왜 그렇게 좋냐? 넌 구김이 없잖아. 구김? 내가 종이냐? 너랑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되고 그게 너무 쉬워. 쉬운 여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프로포즈를 하는 지금까지 엄중한 상황에서도 늘 이딴 장난질을 치게 만드는 게 좋아. 너 아니어도 복잡한 거, 세상에 어려운 거 너무 많은데 너 하나만은 쉬워서 너무 좋아, 난.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아리송하다. 그날 그 남자가 나의 알러지를 위해 피부과 의사가 된다고만 안 했다면 그렇게 낚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구김없다는 그의 말이 단번에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에게 상처받았다며 유학을 떠난 지영이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긍정적이라 부럽다던 지영이는 결국 제가 너무 긍정적이고 비현실적이라 상처받고 제 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너 공부할 게 태산인데 왜 결혼 목매달아? 다 공부하고 의사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 너랑 있으면 매 시간 분초가 쉽고 재밌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렇게 나랑 놀다가 의사 못 되면 너랑 있어야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빨리. 우리 집은 그렇다 치고 너희 집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넌 아직 학생인데. 임신했다고 하자. 철 좀 들어. 장난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그래도 다행인 건 한 분이잖아. 나와 살고 싶어 미치겠다는 이 남자 때문에 저는 뭐에 홀린 듯 26살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늘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셨던 부모님도 적잖이 당황해하셨죠. 그럼 당분간 그 집에서 같이 산다고? 우리 딸 괜찮겠어?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뭐. 그리고 어머니도 젊으신데 갑자기 아들이 장가가고 집 나간다고 하면 서운하실 거 아니야. 나중에 독립한다고 해도 처음엔 모시고 살고 싶어. 집은 우리 집에서 해줘도 되는데 말이야. 그분이 싫어하셔.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그분. 내 예비 남편. 아휴, 너 아무리 동문의 동갑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쟤 그렇게 말장난치고 호칭 잘못하면 안 돼. 엄마 앞에선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앞에선 철저하게 예의 갖춰. 서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하루아침에 고쳐질까 싶어. 노력해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대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늘 상상만 했어요. 애써 상상하지 않아도 내 사람에 익숙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한 사람처럼 그려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왠지 혼자 힘들게 외동아들을 키우셔서 생활력도 강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한 반면 제 남편처럼 뭔가 무뚝뚝하면서도 잔정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상견례 날이 소개팅보다 더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 뭘 이렇게 먼 곳을 잡았니? 아, 여기가 상견례하는 장소로 유명하고 서울 도심이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알겠다. 부모님은? 안에 계세요. 10분 전에 먼저 도착하셨어요. 가자. 뭔가 쎄했던 시어머니의 첫인상. 그래도 속은 따뜻한 분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의사인 건 아시죠? 아, 네. 아직 졸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니? 맞아요. 아직 몇 학기 남았어요. 넌 어른들 말하는데 뭘 끼어들어? 그러니까 몇 학기든 뭐든 서울대 의대 아무나 가나요? 아, 네, 그렇죠. 아드님을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일단 애들이 상의도 없이 결혼을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인륜지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시킬 수야 없지요. 네, 저희도 좀 여러모로 걱정이 있긴 했어요. 집 문제도 그렇고. 엄마,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끼리 말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저도 애들 끼고 사는 거 마땅치는 않지만 아직 우리 애가 학교를 다녀야 하고 아줌마 손길보다는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거기까진 제가 힘든 것도 감수하고 데리고 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요. 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사는 집이 고작 24평인데 어떻게 신혼부부와 다 늙은 제가 셋이 살 수 있겠어요? 드레스룸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복작복작 비좁아서 서로 불편하지. 또 얘 학교가 신림동이니까 신림동에 살고 있긴 한데 오르막길이 어마무시해요. 겨울이면 엉덩방아 찌치, 병원비가 더 나와요. 마을버스도 남들 다니는 시간엔 늘 만석이라 지각이야. 지각. 얘도 지각, 나도 지각.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요? 멀리 가긴 힘들고 방배동 쪽에 새로 나온 아파트가 좋더라고요. 전세 매물도 많던데 일단 당장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전세로 일단 얻고 나중에 애 낳고 집을 옮기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 낳으면 평수를 더 넓혀야 하니까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넌 가만히 있으래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가운데서 입 잘못 놀릴 거면 조용히 앉아 있어. 그리고요? 현금 5억 정도만 주세요. 그 안에서 제가 애들 이불도 해주고 베개도 해주고 예쁜 침대도 사주고 해주고 싶어. 더 없으세요? 엄마. 사실 여기 좀 적어왔어요. 내가 마음이 약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서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웬 A4 용지를 건넸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10개도 넘는 선물들, 원하는 것들이 쓰여 있었어요. 많이도 적으셨는데 저희가 형편이 되는 선을 말씀드릴게요. 서울 시내에 애들 학교나 직장 다니기 교통 편한 곳으로 20평대 아파트 전셋집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내 딸과 내 사위를 위해서. 뭐라고요? 꼴랑 그게 다예요? 무엇보다 저희는 사위를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엄마! 저희 딸이 어린 나이에 직장도 없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저희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남자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따지려면 저희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저희 애가 이제 의사가 되면 돈을 긁어올 텐데도 이래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우리 예비 사위가 돈을 긁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럼 왜 의대를 보냈겠어요, 제가? 돈도 많이 드는데 미쳤다고? 좋아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고 하던데요. 나 병 안 들었는데. 아들을 잘 모르시네요, 사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사전에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도희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제발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어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어머, 얘가 미쳤나? 어디서 지금? 그렇게 그날 남편의 울부짖음으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막았으나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시모는 제게 따로 전화 와서 몰래 요구를 해댔고 늘 저의 선택을 믿어주었던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셨어요. 여러 번 파혼의 고비가 있었지만 남편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빌면서 살면서 시모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겨우 설득해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편치 않다며 좀 더 교통이 좋은 곳으로 집을 구해주겠다며 분가를 강권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알아, 나도 이상한 거. 그런데 믿던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연락 두절되고 돌쟁이인 나를 지금껏 혼자 키운 분이야. 알아.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어. 낭인으로 살다가 얼어 죽었다나 봐. 왜 어머니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울지도 않더라. 그렇게 기다려놓고. 오히려 억울해 하시더라. 버리고 간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보란듯이 공부시켰는데 시체로 돌아왔다고.
그럼 나도 타협을 좀 해줘.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한 거잖아. 이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란 의미야. 어떤 타협?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친정엔 따로 산다고 거짓말하고 전셋집 받자고. 지금 산꼭대기 집에서 다니는 거 서로 힘들고 평수는 비슷해도 요즘 아파트는 넓게 나오니까 이왕이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래. 너무 걱정하셔서 그거라도 들어드리고 더 가슴 아프지 않게 덜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 알았어. 나중에 걸리면 더 죄송한 일이 생길까 그러지. 그건 그때 생각하자.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을 믿어주고 또 나와 연애할 때니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모습을 잃지 마. 이건 어떤 의미야? 너 내가 쉽다고 그랬잖아. 늘 내가 쉬웠으면 좋겠고. 나도 마찬가지야. 늘 네가 쉽고 늘 너를 보면 웃음이 났으면 좋겠어. 진지하지 말자. 그래. 진지한 것도 지겹다. 이래야 너지. 친정집엔 숨기고 신축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어요. 시어머니 방을 따로 드리고 함께 살기로 했죠. 집들이 이런 문제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핑계로 하지 않았고 집에 한 번씩 오시고 싶어 하셨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뤘어요.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그때마다 친정집에 저희가 가는 걸로 해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남편은 얼마 안 있어 고시에 합격해 취직을 했어요. 시어머니 등살에 전문의까지는 가지 못했죠. 일반의로 개인 병원에 취직을 했고 저는 그런 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걸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괜찮아. 당신은 지금 행복해? 나랑 있으면 좋다며. 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맞아. 뒤질래? 널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어머니가 만든 가족 말고 내 가족을, 내 테두리를 만들고 싶었어. 또 진지하네. 일찍 자자 여벙벙. 나 지금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꿈을 꼭 이룰 거야. 기다려. 굿잠.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신혼을 즐겼습니다. 그가 현실의 벽에서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을 때마다 저는 가장 쉬운 목소리로 비현실적인 꿈이라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했죠. 예. 너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어머, 왜요? 어머니 집 깨끗한데요? 너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요즘? 제가 영구직이잖아요. 이건 늦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결혼 후에 눈치 봐가며 더 일찍 오는 건데?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해? 어머니, 제가 그 일보다 더 벌어요. 지금 제 돈 아니면 생활비도 빠듯한걸요? 뭐? 이게 벌써부터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니가 하도 명품을 좋아하셔서 고기도 명품, 스카프도 명품, 하물며 수세미까지 명품으로 사고 있는걸요? 수세미가 명품이 어딨다고 시애미를 놀리냐? 수세미계에선 친환경으로 고급만 사고 있는데 그게 명품이지 뭐예요? 며느리가 어차피 설거지 다 하는데 손 상할까봐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저도 말 잘 듣고 좋은 것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너랑 말하면 내가 암이 걸릴 것 같아, 암. 제가 매번 이렇게 시어머니를 갈군 건 아니에요. 10번 참다가 한 번씩 저렇게 해야 또 몇 주는 조용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사는 법, 제 남편을 지키며 함께 사는 법이라면 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대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 살 수 있을지 더 이상 긍정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머니? 어머니세요? 왜 그래? 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지금 방문이 살짝 열렸어. 뭔가 번쩍했는데? 방문 좀 열어놔. 사람 사는 집에서 뭐 그렇게 꼭꼭 닫고 있어? 자자, 얼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닫았는데? 다음 날. 어머니! 뭐니,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대낮에.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머니가 설치하신 거예요? 뭔데? 내가 뭘 설치했다고 난리냐?
몰카잖아요, 이거. 이게 왜 저희 방 커튼박스에 있죠? 어머니 아니세요? 우리 셋이 사는데 그이가 그럴 리도 없고 누가 이걸 달아요. 그것도 새 집에. 미친 내가 그걸 왜 달아? 나는 무식해서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일도 안 가고 집에 들어앉아서 왜 생사람을 챕고 지랄이야? 지랄이긴. 지문 검사 해봐요. 그래야 이실직고 하실래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쉐미를 뭘로 보고. 자, 어디 내 엄지손가락 잘라가서 지문 검사해라, 지문. 지문 검사를 누가 손가락을 잘라가서 해요. 여기 카메라에 다 묻어있을 텐데.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분가하겠다고 난리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진료를 보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고 무서워서 시어머니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는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무서웠고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단순히 집 청소나 설거지 갖고 뭐라고 하시는 거, 날카롭게 말하시는 거, 그런 건 이제 진짜 괜찮아. 툭탁대며 그렇게 사니까 그것도 익숙해지고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범죄야. 아니, 의도도 모르겠고 무섭고 내가 이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더 미워하고 싶지 않아. 싫어하고 싶지 않아. 당신 어머니를. 이게 따로 산다고 될까?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가능한 거 아닐까?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당신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 병원 상담을 좀 받아보게 하는 거야. 어때? 당신도 같이 받아. 죽어도 싫다고 하실 거야. 인정 안 하셔. 어머니가 나를 키우며 했던 집착들, 아버지에 대한 애증, 모든 걸 인정 안 하실 거야. 당신 의사잖아. 찾아보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야. 쉽지 않겠지만. 남편은 주변 선후배를 통해 가족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 주시는 정신과 박사님을 소개받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함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거부 반응은 좀 없으셔? 이게 참 신기한 게 선생님 말을 듣고 재연하듯이 연기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울기도 하고 잘 안 우시거든? 자기 가슴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고 너무 놀랐어 사실. 아, 원래 자기 얘기 절대 안 하신다고 했잖아. 인정을 안 하지. 뭐든. 뻔히 티 나는데도 그렇게 가슴에 안고만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랬지 나는. 어머니는 뭐래? 좋은 것 같대. 처음엔 욕을 그렇게 하시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다고 그러더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나 빼고 당신이랑 나가서 치료받고 백화점 가서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눈치더라. 전보다 활기를 띠시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데이트 때문에 좋다고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겠지? 야, 장난. 미안. 정말 다행이다, 우리 가족. 잘 지냈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진심이야 나도. 너도 그때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주고 고마워. 당연한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았던 시어머니도 부쩍 표정도 밝아지고 저를 딱히 괴롭히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좀만 더 지내면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식사도 하면 좋겠다는 꿈도 꿨죠.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무슨 개인 병원이 매번 그렇게 야근을 시켜? 내가 아직 초짜니까 더 할 일도 많네. 되도록 빨리 갈게. 먼저 자. 오늘 치킨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알았어. 좀만 더 고생해. 그날 야근 후 원장에게 붙잡혀 술까지 먹고 새벽이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당신 왔어? 아이고, 더 자. 그 병원은 진짜 내일 진료 안 보냐? 내일 늦게 나가도 돼. 얼른 씻고 자. 더 자. 당신 문자 온다. 진동 계속 울리는데? 이게 무슨... 여보, 빨리 잔다며. 나 졸려 죽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자다 깬 저는 실눈을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본인의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던 남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빨까지 부딪힐 정도로요. 왜 그래? 이게 뭐야 당신?
뭘? 이거 봐봐. 저는 눈을 비비며 남편이 보여준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와 제 동창이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얼마 전 동창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형창인데? 초등학교 동창. 이걸 누가 찍었지? 자세히 보니 문자 발신자는 시모였습니다. 뭐야 이게? 사진을 밑으로 내려보니 시모가 네 마누라 믿지 말라. 걔 바람 피우고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형창이랑 뭐라도 있다고 오해하신 거야? 그런 거야? 당신은 왜 울어? 어머니가 좋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껏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왜 또? 내 앞에서 네 칭찬도 하고 이제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고. 미안하다고. 지난주 치료받을 때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안 와도 된다고 할 정도였다고. 완치됐다고? 개념으로 치면 그렇지. 이게 뭐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네 뒤를 밟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울부짖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 뒤를 밟았다는 것보다 남편이 더 걱정됐어요. 혹시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고 오해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나한테 그날 너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데 너희 둘이 데이트하냐고. 올 때 맛있는 거 사오라고, 잘 놀다 오라고 그랬다고. 떠보듯이. 그래서 너 동창회 가는 거 난 알고 있었으니까 동창회 간다고 말해줬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광화문 세모 빌딩에서 동창들 만난대요 이랬거든? 장소까지 나도 모르게 읊으면서. 쫓아가신 거잖아. 의심하고. 동창 모임이라고 했는데도. 이젠 안 되겠어 정말. 어떻게 하려고? 남편은 가장 친한 친구가 정신과 친구였습니다. 권위 있는 박사님도 속인 시모의 전력을 생각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땐 아들 친구이기도 하고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따로 선생님을 알아본 거였지만 그걸 역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죠. 아들의 친한 친구라면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둘러대 당분간 남편의 친구가 집에 오는 상황을 설정했고 시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더 섬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학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래. 평범한 사람들도 감성과 이성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게 좀 더 심해서 자기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얼마든지 자신의 가짜를 설정해서 연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너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마음이 의부증처럼 좀 이상해. 아무튼 정신병이야.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러려면 어머니를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해. 이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야. 그래, 병원에 가자. 저희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사지를 묶어야 할 정도로 반발하셨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남편은 울기만 했습니다. 나아지실 거야, 꼭. 그렇겠지. 나 우리 가족 일에는 긍정적일래. 남들이 뭐라 해도. 그래. 5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는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저를 시아버지가 바람피운 여자로 착각하기까지 하셨는데 최근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들을 옥죄서 또 미안하고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언제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더 아프지 않게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이제 의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